귀궁3화 4화 재밌게 보셨나요? 드디어 팔척기의 본격적인 등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 생각보다 원한도 깊고 힘도 어마어마한 놈임에는 틀림없어요. 앞으로 몇 화에 걸쳐 궁궐을 뒤흔들 예정이니 긴장 바짝 하시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나요? 츤데레 스살기가 오늘 밤 꿈에 나타나 친구하자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5화 6화 이어가겠습니다. 때는 200여 년 전 조선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한복판에는 조선을 침략한 외나라의 무시무시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외장 일본 장군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조선 땅에 피와 공포를 남겼어요. 죽은 뒤에도 그 원한과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주술사들이 이 외장의 시신에 강력한 저주를 걸었고 새말뚝과 검, 투구로 시신을 봉인한 뒤 조선 궁궐 깊은 곳, 왕실의 혈맥이 흐르는 자리에 그 악귀를 박아 넣었습니다. 이방의 어둠이 왕실의 핏줄기를 끊으려 들었다. 그날 이후 궁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죽음이 밤마다 번져갔습니다. 팔척기라 불린 이 악귀는 조선의 왕가와 혈통을 끊기 위해 밤마다 원혼을 부르고 궁궐을 떠돌며 피와 공포를 뿌렸습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원한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저주와 침략의 상징, 그리고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외나라 주술사들의 사악한 의지가 깃든 악귀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며 조선의 무녀와 승려들은 수차례 봉인의식을 했지만 팔척기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남은 피의 기운과 원한, 그리고 왕실의 죄악이 쌓일수록 팔척기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맹한 무당풍사는 어릴 적부터 이 저주의 실체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복수심으로 팔척기의 힘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사는 맹인으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궁궐의 붉은 기운과 저주의 맥동을 감지할 수 있었고 조선 무속과 외국 주술 두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팔척기를 자신의 몸주신으로 삼아 궁궐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 이정 역시 팔척기에 의해 몸이 잠식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다행히 만신인 열이의 할머니 넙덕이 용왕의 신물로 만든 경기석을 들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중전 마마, 용왕의 신물로 만든 경기석입니다. 세자께서 꼭 몸에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넙덕의 도움으로 세자 이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 뒤로 왕 이정은 궁의 모든 무녀들을 내쫓고 주술 행위를 금지하는 국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야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비는 아들 영인대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더 신통한 무당을 찾았고 그렇게 맹한의 무당 풍산을 곁에 두게 되었어요. 풍사는 악기를 다루는 타고난 신급 능력을 가진 자였고 팔척기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몸주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풍산의 능력은 봉인, 소환, 빙의, 살 날리기 등 다양했고 더 큰 능력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편 열이와 강철은 한양에서 쫓겨나 있었지만 팔척기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가섭스님이 있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열이는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둘은 몸주신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난 뒤 열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운을 살폈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철 역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지했어요.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속으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지?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이는 그런 강철의 표정을 읽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가 나의 몸주신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힘으로도 부족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강철은 주먹을 꽉 쥔 채 천년을 기다렸다는 절박함과 함께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았어요. 내가 열이의 몸주신이 되면 다시 하늘로 오를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 힘이 이 몸이 아직도 부족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함과 동시에 영원히 이 땅에 묶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열이는 강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언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라는 마음을 담아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속으로 강철의 절망이 내 마음까지 저려온다. 이 실패가 끝은 아닐 거야. 반드시 팔척기의 저주도 강철의 한도, 윤갑도령의 훈령도 찾고 풀어주고 싶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몸주신 의식의 실패는 두 인물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의지를 동시에 남겼어요. 이 사건은 앞으로 열이와 강철이 팔척기의 저주를 풀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두 사람의 운명적 동행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열이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이의 주 능력은 귀신들을 볼 수 있으며 주술을 통한 악기의 소환 능력이었어요. 힘이 약한 낮은 등급의 악기들은 가볍게 퇴치할 수 있었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무고를 가지고는 좀 더 강한 중급 정도의 악기는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상급의 악기들을 퇴치하거나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할머니가 주신 경기석을 잃어버렸기에 방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였어요. 그러나 향후 잃어버렸던 경기석은 다시 열이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또 다른 능력은 미래의 환영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윤갑과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미는 장면이나 영인대군이 죽어서 염을 한 환영을 보는 것이 그 증자였습니다. 한편 대비는 선대왕의 후광을 입어 아들 영인대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당시 중전이 있었기에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권력력이 강한 대비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중전에게 살을 날려 중전을 제거 후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정통인 이정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대왕이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통인 세자, 이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지금의 대비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비의 야욕은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호시탐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무당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지금의 풍선을 만나게 되었어요. 13년 전 풍산을 이용해 이정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정의 몸에 풍산의 천지장군인 팔척기를 빙의시키게 되었어요. 이정의 몸 상태가 이상하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옛 좌이정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섭스님에게 부탁을 하여 여리의 할머니인 만신넙덕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궁에 불려온 만신넙덕은 본인의 능력을 이용하여 팔척귀를 이정의 몸에서 떼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넙덕에 의해 대비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고 이때 맡았던 강한 악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온 이정은 그 후 한양 궁궐 안에서 모든 무녀들을 밖으로 내쫓았으며 국법으로 주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정은 중전을 맞이하게 되고 동궁 이광을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대비는 은밀하게 풍산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신이 죽어간 경기석에 의해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자 동궁인 이광을 노리게 되었어요. 어린 동궁은 쉽게 팔척기의 몸이 잠식되어 광기를 부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리와 강철의 활약으로 동궁 이광의 몸에 있는 팔척기를 떼어내고 동궁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전 동궁의 이상한 광기의 상태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대비는 동궁전 문 밖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다시 맡게 되면서 13년 전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동궁을 보고도 맹한 풍산을 찾아갔지만 팔척기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들 영인대군에게 악기가 붙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며 아들의 옷 저고리를 주고 갔지만 고의가 아니게 오히려 자기가 모시는 팔척기에 의해 영인대군의 몸이 잠식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에 놀란 대비는 다시 풍산을 찾아가 영인대군에 붙은 악기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풍산은 동궁에게 빙의시켜 다시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대비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풍산이지만 풍산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대비를 이용해 왕의 혈통을 끊어 본인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풍산은 처음에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풍산이 복수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눈을 잃은 것 이상의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궐 무속을 책임진 명문, 무당 가문에서 자랐던 풍산은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가족이 모두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왕실은 한때 풍산의 신통력을 이용했지만 정작 일이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풍산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풍산이 가장 믿었던 스승과 동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풍산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랑하는 궁녀까지 자신을 감쌌다는 이유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풍산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단지 눈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 신분,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를 빼앗긴 것에 대한 깊은 복수심으로 왕실과 궁궐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풍산은 밤마다 홀로 남은 방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왕실은 내 능력이 필요할 때만 곁에 두고 일이 잘못되자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까지 모두 버렸어. 내가 잃은 것은 단지 두 눈이 아니야. 내 피부치, 내 연인, 내 이름, 내 삶. 이 궁궐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반드시 돌려받겠다. 왕의 피가 마를 때까지 이 저주를 끝내지 않겠다. 풍산의 원한은 밤마다 더욱 짙어져갔습니다. 풍산은 요즘 들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궁궐 어딘가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금단의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안개와 붉은 기운이 어른거렸고 누군가의 낮고 굵은 숨소리, 그리고 땅을 울리는 심장 박동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풍산은 그 꿈에서 항상 붉은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풍산의 온몸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을 빼앗겠느냐?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풍산은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왠지 모를 불길함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꿈을 털어놓지 않았지만 점점 더 강한 힘이 자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풍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궁궐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힘이 잠들어 있다. 내가 원하는 복수, 내가 원하는 파멸. 그 힘이 내 곁에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궁궐의 한쪽에서는 붉은 빛이 스며드는 창호지 너머로 이따금 짧은 진동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궁녀들은 이유 없는 두통과 불면을 호소했고 밤마다 어딘가에서 낮고 긴 숨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궁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팔척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이정은 한양에서 쫓겨난 여리와 강철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여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팔척기를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어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팔척기에 먹힌 융갑의 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팔척기도 이런 재미라면 나도 구독하겠어요 하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